트럼프하고 네타냐후가 딱 있는데 누가 형일까요? 뭐 당연히 트럼프가 형이지. 트럼프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때 뭐 열병식하고 뭐 그랬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1946년 생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는 80세고 만으로 79세 생일이 79회 생일이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아유 씨, 그럼 트럼프가 79세면 뭐 네타냐후는 한참 동생이겠네. 그렇지가 않아요. 네타냐후도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타냐후가 194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네타냐후는 3살 차이예요. 그런데 네타냐후의 뜻이 무슨 뜻인가? 그것도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뭐든지 단어에다가 의미를 두어요. 그다음 특히 사람 이름이 다 뜻이 있어.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제 영어 위키피디아인가 거기 찾아봤더니 네타냐후가 그 히브리어로 God has given이란 뜻이래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저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역사상 기록을 2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연소 총리예요. 네타냐후가 처음 총리가 됐을 때가 1996년이었어. 그러면은 몇 살 때 그 총리가 됐었느냐? 47세 때 처음 총리가 됐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린 총리였어요. 그다음에 네타냐후의 2번째 기록은 뭐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재임한 총리였어요. 왜 그런가? 네타냐후는 집권을 3번이나 했거든요. 그것도 참 희한한 거지. 1996년부터 99년까지 1차로 3년 동안 집권했고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차로 무려 12년 동안 집권했고 그 다음에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권하고 있으니까 그 네트로만 따져도 17년 넘게 지금 총리로 집권하고 있는 사람이 네타냐후인데 그러니까 뭐 좀 있으면 이제 18년 될 겁니다.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을 18년 동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타냐후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인 거지. 네타냐후가 텔아비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뭐 특히 그 뭐 이스라엘 역사나 이스라엘 문학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이 어느 대학입니까? 뭐 김민석 후보자 아들 해가지고 코넬 대학 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 네타냐후의 아버지가 벤지온 네타냐후인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코넬 대학교 뭐 명예 교수고 뭐 이스라엘의 뭐 학술원 회원인가 뭐 예술원 회원인가 뭐 그렇대요. 그런데 그 네타냐후 아버지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단 네타냐후인데 그걸 좀 띄워봐 주세요. 그 얼굴 좀 저거는 저 지금 네타냐후 총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사람 잘생겼네. 저 사람이 요나탄 네타냐후라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요나단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네타냐후의 형인데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이스라엘의 특수부대의 최정예 요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타냐후의 형 요나탄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동갑인 것 같아요. 1946년생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뭘 했었느냐? 그 특수부대의 리더였어요. 특수부대 팀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중령이었는데 그런데 그 요나탄이 어떤 작전에 참가했느냐? 무지무지하게 많은 작전에 참가를 했는데 제일 유명한 작전이 어떤 작전이냐면 엔테베 작전이에요. 그 엔테베 뭐 그 비행기 뜨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잠깐만 띄워봐 주세요. 엔테베 작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비행기가 납치가 돼요. 저 비행기가 에어프랑스인데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뭐 벤구리온인가 그 공항에서 저 비행기가 그 떴다 비행기 했단 말이에요. 이륙을 딱 했는데 중간에 어디 다른 도시에 잠깐 기항했다가 목적지는 어디냐? 에어프랑스니까 목적지는 파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저 비행기를 테러리스트가 딱 그 납치해가지고 하이제킹을 해가지고 어디로 기술을 돌리느냐?
우간다로 기술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때 우간다에는 대통령이 이디 아민이라고 자기 정적들 악어밥으로 만들고 아주 유명한 독재자 있습니다. 그 이디 아민 지금 제 친구가 우간다 대사하고 있는데 저도 우간다 한번 가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우간다 수도가 킨샤샤인가 아마 그럴 거고요. 그 킨샤샤에 있는 그 공항이 엔테베 공항이에요. 그러니까 저 에어프랑스에 그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또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그 출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에서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저기에 있는 인질들을 다 구출을 갖다 하거든요. 그때 그 대장이 누구였느냐, 팀장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조금 전에 보여줬던 잘생긴 요나탄 네타냐후였어요. 그 아프리카 지도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기가 이제 그 아프리카인데 저기 저 밑에 표시가 안 돼 있네. 어쨌든 저 아프리카에 우간다가 있고 우간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로도 저게 뭐 엔테베 작전 해가지고 오퍼레이션 엔테베 해가지고 저게 영화로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이스라엘 군인은 딱 한 명 죽었어요. 그게 누구냐? 대장, 팀장 요나탄 네타냐후가 그 요나탄 네타냐후만 죽고 한 명도 죽지 않고 아주 어마어마한 작전을 갖다가 성공을 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친형이었다. 네타냐후가 1949년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태어났는데 1963년에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고등학교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으로 갔느냐? 아버지가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따라서 뭐 요나탄도 해가지고 다 미국으로 갔는데 그런데 만 18살이 됐던 그때 그 네타냐후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까? 군복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저 같으면 그러면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교 가야지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면서 입시 공부 막 했을 텐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네타냐후는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로 가요.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군 복무를 하는데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오퍼레이션 엔테베가 1976년도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네타냐후는 1967년부터 1973년까지 군복무를 하는데 저같이 방위병 한 것도 아니고 사병으로 복무한 것도 아니고 대위로 복무했어요. 근데 저 네타냐후도 뭐 형도 그렇지만 어마어마하게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네타냐후 총리도 이스라엘의 그 군 작전에 제가 이제 쭉 영문으로 된 그 위키트리 이렇게 쭉 읽어봤더니 무지무지하게 많은 작전에 현역 그 장교로서 그 참전해가지고 작전에 참가해가지고 심지어 총상도 입었대요. 뭐 왼쪽 그 숄더에 그 총상도 입고 그래가지고 1973년에 제대하기 직전에 대학에 들어가는데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 1972년에 대학에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는 들어가 보지도 못한 구경도 못 해본 대학에 들어가요. 그 대학이 어디냐? MIT에 들어가요. 네타냐후가 67년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군복무하다가 뭐 이제 다치고 그러니까 뭐 의가사 제대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면 만기 제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군복무 끝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보스턴으로 들어가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뭐 그냥 허접한 대학 들어간 게 아니라 MIT 대학을 들어가요. MIT에서 전공이 뭐냐? 건축학을 전공을 하는데 MIT를 어떻게 하느냐? 조기 졸업해요. MIT를 조기 졸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MIT에 비즈니스 스쿨이 있거든요. 그 MIT의 비즈니스 스쿨이 굉장히 유명한 스쿨이 있어요. 그게 슬로안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텐데 뭐 하버드 뭐 그다음에 노스웨스턴은
유명한 게 켈로그 스쿨이 있고 MIT는 슬로안 스쿨이 있고 그다음에 하버드도 굉장히 유명한 비즈니스 스쿨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즈니스 스쿨인 MIT의 슬로안 스쿨에 딱 가고 그다음에 1976년에는 그러니까 다 조기 졸업한 것 같아. 머리가 무지무지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1976년에는 어디에 딱 들어가느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요. 하버드에 들어가 가지고 정치학과 박사 과정에 다니고 있었는데 1976년에 형이 요나탄이 엔테베 작전하다가 전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 그렇게 세상을 뜨니까 1976년에 다니고 있던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 박사 과정을 때려치우고 어디로 가느냐 취직을 하는데 컨설팅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타냐후가 슬로안에서 MBA를 갖다가 했으니까 MIT에서 MBA를 갖다가 했으니까 그러한 능력 그다음에 졸업장 가지고 들어간 회사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BC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컨설팅 회사가 맥킨지도 있고 어디도 있고 유명한데 BCG도 굉장히 유명한데 BCG에서 76년부터 78년까지 근무하다가 1978년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컴백을 갖다가 하고 그리고 나서 1982년에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이때는 뭘로 돌아오느냐? 외교관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1982년이면 33살일 때인데 그때 워싱턴 주재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의 외교관으로 이제 미국에 돌아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84년이면 45살인데 45살 때부터 유엔 대사를 해요. 이스라엘의 주 유엔 대사를.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뛰어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네타냐후 가르쳤던 MIT 교수들이 저 사람은 진짜 머리가 몸도 무지하게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부대 장교 출신이니까 저 같은 방위 출신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나라로 치면 특전사 특전사 중에 특전사 요즘 강철 부대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HID 이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강한 부대에서 장교를 갖다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몸도 어마어마하고 머리도 두뇌도 어마어마하고 그걸 이제 이스라엘에서 알아가지고 네타냐후 같은 사람 더군다나 요나탄 네타냐후 같은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때 전사했으니까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최고 영웅일 겁니다.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갖다 바쳤다.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전 그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형의 후광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분이고 그 다음에 본인도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고 그래서 1984년부터 88년까지 주 유엔 이스라엘 대사를 하고 그 다음에 1988년에 드디어 이제 정계 입문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하다가 1996년에 이스라엘의 리쿠드당이라고 하는 LIKUD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리쿠드가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 화합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보수적인 정당이 리쿠드당인데 리쿠드당의 당수가 되면서 1996년에 드디어 이제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년 동안 1차 집권을 하다가 이제 3년 만에 실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각 책임제가 그래서 그런지 네타냐후가 총리를 갖다가 하면서 과학부 장관, 주택부 장관도 겸직하고 그 다음에 1999년에 실각했지만 다시 2002년도에는 외무부 장관도 하고 2003년도에는 재무부 장관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2009년도에 2차로 집권을 해서 12년 동안에 2021년까지 12년 동안 장기 집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집권한 동안에는 또 장관 겸직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경제전략부 장관도 겸직하고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부 장관도 겸직하고 사회평등부 장관도 겸직하고 지역개발부 장관도 겸직하고 내무부 장관도 겸직하고 국방부 장관도 겸직하고 그러니까 이 네타냐후라고 하는 사람은 국무총리를 수상을 프라임 미니스터를 17년도 넘게 해오고 있지만 동시에 겸직했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했거나
장관을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외무부 장관도 겸직해봤고, 외무부 장관도 해봤고, 재무부 장관도 해봤고, 내무부 장관도 해봤고, 국방부 장관도 해봤고, 뭐 우리로 치면 경제기획원인가, 경제전략부 장관도 해봤고, 보건부 장관도 해봤고, 지역개발부 뭐 국토부인가, 지역개발부 장관도 해봤고, 사회평등부는 무슨 부인가, 이런 장관도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쭉 할 정도로 네타냐후가 굉장히 어쨌든 뛰어난 사람이다. 지금 나이가 이제 7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한 뭐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데 네타냐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대이란에 대해서 초강경파인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뭐 생각도 그렇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특히 뭐 이란이나 팔레스타인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란이나 팔레스타인은 뭐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저기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뭐 그다음에 이집트 같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를 그 없애려고 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거지로 만들어진 나라란 말이에요. 몇천 년 동안 없다가 갑자기 그때 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막 전 세계 정세가 뭐 식민지가 막 독립하고 막 그럴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뭐 영국 뭐 벨포어 선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땅덩이를 갖다 딱 차지해가지고 여기 이제부터는 여기 우리나라 땅이야. 그 다음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나가. 뭐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 갖다 우리나라 예컨대 우리나라가 쭉 있는데 갑자기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막 갑자기 뜬금없이 딱 와가지고 전라도 지역을 갖다가 왜냐하면 전라도가 이스라엘이 전라도하고 면적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일본이든 아니면은 뭐 중국이든 아니면 뭐 파키스탄 아니면 인도든 막 이런 데서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우리나라 전라도 지역을 갖다가 다 점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전라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다 내쫓고 여기는 이제는 우리나라야. 여기는 뭐 예컨대 아스라엘이야, 뭐 아시리아야, 뭐 이런 식의 그 나라를 갖다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라도에 살고 있었는데 뭐 내가 순천에 살고 있었는데 뭐 내 땅덩이랑 거기에 뭐 우리 할아버지 뭐 제가 이제 20대 종손이니까 뭐 그 뭐야 전라도에는 아니지만 충청도에 저희 그 산소가 20개가 있는데 그 뭐 충청도 같은 데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부터 여기는 우리나라 땅이야. 니네는 땅 나가. 이러면 저 같아도 막 그 회복해야지 저기 우리 조상님들 산소 다 있는데 이러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근데 웃긴 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가 왜 니네 나라 땅인데 봤더니 책을 갖다가 들이미는 거야. 그 책이 무슨 책이다? 성경을 갖다가 딱 들이밀면서 그러면서 성경 봐봐 창세기 봐봐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 사라를 위해서 뭐 그 땅을 갖다가 산 기록이 있어. 그러면서 2000년 전 기록을 갖다가 들이밀면서 2000년도 더 전이죠. 구약이니까 그러면서 이거 옛날에 우리 조상님이 한 몇천 년 전에 돈 주고 니네한테 그 땅을 갖다가 샀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땅이야.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인정이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 조상이 살던 땅이고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이게 지켜야 되는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을 갖다가 그 넘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포기할 수 없고 팔레스타인도 포기할 수 없고 그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웬만해 가지고는요 다 매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네타냐후의 백그라운드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뭐 미국에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 하버드도 다니고 뭐 MIT도 다니고 머리도 어마어마하게 좋고 그런 사람이기 이전에 네타냐후는요. 첫 번째 군인이었어요. 6년간 복무했던 특수부대에서 6년간 복무해서 전투에 해가지고 진짜 그 부상도 입어보고 총도 맞아보고 그러한 군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네타냐후의 형은 심지어 전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네타냐후가 총리가 된 다음에 성과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2009년도에 그 이스라엘의 1인당 GDP는
한 2만 8천 불 정도 됐대요. 그런데 2022년에 이스라엘의 1인당 GDP가 얼마가 됐느냐? 5만 한 5천 불이 된 거예요. 5만 4,931달러. 1년에 경제 성장률이 4 내지 5%로 계속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몇 년 만에 1인당 GDP가 2배 가까이 뛴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3만 5천 불인데 옛날에는요 이스라엘하고 비슷했었을 거예요. 뭐 2009년도 이랬을 때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뭐 2만 몇천 불, 그때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나았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을 텐데 지금은 2만 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성과가 네타냐후가 있다. 1년에 4% 내지 5%씩 그렇게 경제 성장을 갖다가 해왔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OECD 가입도 했다. 우리나라는 YS 때 가입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늦게 가입한 거지만 어쨌든 네타냐후가 2010년도에 OECD에 가입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은 입장에 섰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외교적인 성과도 많았는데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 이런 나라들하고 수교 관계를 맺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제일 사이가 나쁠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나라가 이란보다도 사우디였을 텐데 지금은 사우디가 미국하고 뭐 빈살만 해가지고 미국하고 관계가 막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심지어 사우디하고도 우리 국교 정상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그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그러다가 지난번 하마스 그 2023년에 그 전쟁이 터지면서 그게 지금 좀 어려워지긴 했는데 이런 식의 외교적인 성과도 네타냐후가 그걸 하고 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왜 사이가 나빠졌냐면요. 1979년에 이슬람 그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난 호메이니가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호메이니가 집권하면서 미국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은 큰 사탄이다, 큰 악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악마가 큰 놈이 있으면 작은 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호메이니가 주장하는 작은 악마가 누구냐?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팔레비 국왕 때까지만 해도 그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가 그러다가 팔레비가 실각하고 호메이니가 정권을 잡으면서 완전히 이제 종교 지도자가 신정 체제를 갖다가 하면서 그러면서 호메이니는 미국은 큰 악마, 이스라엘은 작은 악마, 이런 나라들하고는 불구대천이야.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가 없어.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팔레비가 뭐 이것저것 부정부패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팔레비가 있었을 때 이란은요 굉장히 자유롭고 잘 살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의 강남 한복판에 무슨 도로 있습니까? 테헤란로가 있잖아요. 그게 팔레비 때 이렇게 우리나라랑 막 교류 갔다 하면서.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이란이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살 이유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란에 뭐가 많이 나옵니까? 석유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란의 1인당 GDP가 얼마다? 4,500달러다. 우리나라보다도 거의 뭐 10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3만 5천 불 그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의 8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옛날 그 소설책들 딱 읽어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한국에 있는 사업가가 막 이란까지 날아가가지고 테헤란에서 막 이런 사업도 해보고 저런 사업도 해보고 막 그랬던 게 있었단 말이죠. 만약에 이란이 지금 같은 종교적인 그런 신정국가가 아니면 이란은 지금보다 이란의 국민들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사를 갖다가 봤더니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막 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란의 국민들은 잘 때린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정권 좀 무너졌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하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 지금 네타냐후가 그런 성과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네타냐후가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부정부패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프랑스 사람으로부터, 프랑스의 아르노 맹랑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17만 유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거를 네타냐후도 인정을 갖다가 했대. 더 심각한 거는 네타냐후가 카타르로부터
945억 원을, 달러는 아니고 945억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타냐후가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 생각나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기소가 돼가지고 네타냐후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차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2019년에 기소가 돼가지고 그게 빌미가 돼서 실각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실각하다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기적적으로 극우 정당하고 연합해가지고 다시 지금 국무총리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네타냐후도 구린 부분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사법적으로 뭐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합니까? 대법원을 압박하지. 그래가지고 네타냐후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사법부를 갖다가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삼권 분립이 지금 위기다, 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은 왜 네타냐후가 지금 이란을 갖다가 쳤느냐,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란은 거의 핵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란은 거의 핵을 갖다가 보유할 단계까지 오른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협상하자, 회의하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가장 껄끄러운 나라는 뭐 미국도 껄끄럽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껄끄럽고 사우디도 껄끄럽고 뭐 이슬람 내에서도 뭐 시아파니 수니파니 맞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뭐 이라크도 껄끄럽고 뭐 소련도 그렇고 러시아도 껄끄럽고 그렇겠지만 가장 껄끄러울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도대체 볼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이란을 공격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두 번째로 그 네타냐후가 개인적인 비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비리를 이스라엘 국민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뭐 이란을 공격한 것이 아니냐,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을, 그런 그 뭐 비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다음에 이제 네타냐후의 실정으로 하나 또 그 비난받고 있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23년에 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당수를 그거 했잖아요. 그 납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 거기서 또 희생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마스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총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그 네타냐후한테 비난이 많이 있던데, 뭐 그거는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고려해가지고 네타냐후가 그 이란을 갖다 공격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정치라고 한 건 이런 거다, 전쟁이라고 한 건 이런 거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쉐쉐한다고 해가지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방공망이 뚫려 있는데, 핵이 있는데 쉐쉐하고 잘 지내봅시다 이러면은 뭐 핵을 갖다가 안 쏩니까? 뭐 이래 뭐 땡큐 뭐 아리가또 뭐 이러면은 뭐 일본 놈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뭐 트럼프한테 땡큐 하면 트럼프가 우리나라 지켜줍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란이 뻥뻥 뚫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자꾸 이제 새로운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 이란 지금 그 종교 지도자, 최고 지도자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 이제 그만둬라. 그 다음에 정권을 갖다가 그냥 붕괴시킨다. 그 다음에 네타냐후의 목적은 뭐다? 네타냐후는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냉혈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타냐후의 목적은 세 가지다. 첫 번째, 핵을 갖다가 없앤다. 두 번째, 이스라엘 갖다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다가 없앤다. 그다음 세 번째, 뭐랄까 이렇게 앵앵앵 거리는 모기 같이 이스라엘 갖다가 귀찮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거죠.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하마스 같은 조직을 지원하는
그러한 그 모국인 테러의 모국인 이스라엘 저 이란 악의 축이라고도 뭐 그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갖다가 괴멸시키겠다. 그 이란의 정권을 괴멸시키겠다. 어쨌든 뭐 네타냐후가 뭐 부정부패도 있고 뭐 이런저런 뭐 흠도 많은 그러한 그 지도자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네타냐후는 결단력 있게 이스라엘을 그 끌고 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양상이 달라진 현대전을 우리나라도 잘 대비해야 된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삼성전자, 뭐 SK, 뭐 현대자동차 뭐 이런 거 건설해 놓으면 뭐 합니까? 북한에서 핵을 갖다가 떨어뜨리면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몇십 년 동안에 그냥 우리 선배들이 그다음 우리 아버지들이 밤잠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쑥대밭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클린턴 때 북한이 핵을 만들려고 하는 걸 알고 그 클린턴 대통령 때 북한의 핵시설을 갖다가 때리자고 그랬었어요. 만약에 그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네타냐후 같은 사람이었으면 때리자고 그랬을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있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90년대 초 그게 9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는 북한은 이제 막 그 고난의 행군이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때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90년대 초반은요 중국이 지금과 같이 위세가 등등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중국은 그때는 아직 막 후진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뭐 북한을 뭐 완전히 남의 나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동맹이니까 하지만은 북한을 갖다가 테이크케어할 만한 그러한 그 여유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느냐? 지금 북한은요 공식적으로 핵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북한이 핵이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김정은은 고사하고 김정일 때부터 이미 정권이 붕괴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게 아깝다, 아쉽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됐으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그 다음에 적어도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굶어 죽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남한 테레비 봤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처형당하고 그런 일들은 없지 않았겠는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란하고 차이가 2,200km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핵을 갖고 있지만 이란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개성에서 서울까지 30몇 킬로밖에 안 돼. 2,200km가 아니라 30몇 킬로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전하면 전통적 의미의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우리는 핵이 없고요. 북한은 핵이 있어요. 우리도 있고 북한이 있고 그래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없고 북한은 있다. 그 다음에 북한 뒤엔 또 누가 있다? 중국 같은 나라가 있다. 이란 뒤에는요. 뭐 옛날에는 뭐 소련 같은 나라, 러시아 같은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란 뒤에는 뭐 그렇게 그 개길만한 그런 나라가 없단 말이죠. 하지만은 북한 뒤에는 중국도 있고 최근에는 뭐도 있습니까? 러시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에다가 또 북한 군인들 이번엔 전투병이 아니고 뭐 일반 그 뭐야 공병들 그 뭐 건설하는 그러한 그 재건하는 그런 공병들 파견한다는 거 아닌 그 공병들 파견한다는 거잖아요. 1인당 월급이 2,000달러래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보내는 숫자에 따라 가지고 100명 보내면 20만 명, 20만 불, 그다음에 1,000명 보내면 200만 불, 그다음 10,000명 보내면 2천만 불이 그냥 따박따박 월급 같이 그 뭐 김정은 그 주머니에 꽂히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도 이전받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참 그다음에 2,200km를 갖다가 뛰어넘어 가지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오늘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